그래서 코로나19 확산 비상 뉴스 특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보도국의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시 뒤에 지금 시작됐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있는데요. 이 소식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복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통제관, 김건 외교부 차관보,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호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배석한 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본 입국 제한 후속 조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적극 행정 지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6,954명이며 130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5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7,134명이며 이는 진단검사 총 18만 8,518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 전인 3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으며 대구, 경북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강력하게 저지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 재구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하루 3,000건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전국적으로도 하루 1만 7천 건까지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찾고 격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31만 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원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료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는 의료진의 중증도 분류를 받고 이송되고 있습니다. 입원을 통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10% 내외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감염병 입원 병상을 계속 확충하여 현재까지 4,500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로 지역의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 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72명의 중증 환자가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입원 상태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90% 정도의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늘까지 약 2,200명 정원의 10개 센터까지 확충하였으며 향후 4,000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진단검사를 최대한 집중하여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한꺼번에 찾아냄에 따라 치료체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많은 확진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시설을 선뜻 제공해 주신 모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기관과 기업들, 그리고 의료관리를 맡아주시는 의료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센터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의 24명, 경주농협교육원의 12명 등 3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금명간에 퇴소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며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환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신천지 신도의 진단검사를 거의 완료하였고 현재는 일반 대구 시민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집중하며 감염 환자를 찾고 있는 중으로 환자 발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북의 경우 노인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중증 환자 치료와 시설 보유에 주력하는 한편 신천지 신도 등 고위험 집단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북도가 협력하며 감염병 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외 전국적으로는 진단검사를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발적인 감염 사례들이 국소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차단 등 방역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로는 중심 지역인 대구 경북이 점차 안정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초기 상황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동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의 사례들처럼 극단적인 봉쇄를 실시하지 않고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였다고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말씀드릴 시기가 아닙니다. 현재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확산 추이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초기에 불과하며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이 더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순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확충 등 지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감염병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는 비록 7,000명을 넘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는 하나의 단일 그룹과 하나의 단일 권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90%가 대구와 경상북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63%가 신천지 종교 집단과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외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환자들이 다수입니다. 31번 환자의 발생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방역적 상황으로 문제를 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방역관리 체계는 이후에도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체계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을 거치며 계속 발전해 왔고 그 경험을 통해 외국과 다른 소중한 장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들의 참여로 물리적인 봉쇄와 동일한 방역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국민의 삶에 피해가 큰 강제적 봉쇄를 피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도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부담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부담합니다. 방역을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도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발달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차 검진, 즉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나 GPS 정보를 이용한 역학조사 등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검사는 최대 1일 1만 7천 건까지 가능하며 누적 검사 건수는 19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어떠한 제한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비도 무료입니다. 거대한 진단검사 능력은 조기에 환자를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을 물리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수한 의료인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의료인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과 의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통령 이하 총리와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이 합심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함께 협력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역관리 체계는 물리적인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지만 폐쇄성과 강제성, 경직성의 단점이 있습니다. 고도로 상호 연결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며 다원적 사회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시작하여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고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환자의 물리적 봉쇄와 격리를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방역관리 체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코로나19의 최초 유입 시기만 늦출 뿐 이후에는 오히려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적인 첨단 기술이 잘 조화된 대응만이 더 효과적이며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수많은 기부 행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조금 더 불편을 참아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며 외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라는 것입니다. 확진자를 낙인 찍고 허위 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예, 시간.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능우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죠. 1차관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일단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7,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대비 272명이 늘어난 숫자고요. 0시 기준으로는 179명이 늘었습니다. 이 매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사이에 367명이 증가했는데 여전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하루 확진자 증가 수 11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브리핑에서 들었는데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안정세를 대구 경북 쪽에서는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확산되는 모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확산 추이가 다소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구 신천지 신도들의 진단검사가 거의 완료됐고 예. 일반 대구 시민 중 유증상자 검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고요. 환자 발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꺾였다, 상황이 호전됐다라고 말할 시기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확산 추이가 다소 진정되는 초기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교수님과 함께 이 부분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동안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난 확진자 수는 300명대에 그쳤습니다. 아마 열 하루 만에 300명대의 숫자를 보인 건데요. 일단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은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검사 대상이 신천지 신도에서 대구 일반 시민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예. 아직도 확진자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일 확진자 수의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에 총력을 다했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검사를 해 나갈 텐데요. 이런 소규모 집단의 역학조사를 했을 때 아직 그런 연결고리나 정확한 감염원들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검사를 안 해서 이런 확진자들이 덜 드러난 건지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 건지에선 감별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는 대구, 경북 외에도 다른 집단의 다른 지역에도 검사를 하면서 조금 더 추이가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일별 확진자 증가 추이 그래프를 잠깐 다시 보도록 하죠. 예, 지금 이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는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앞서 보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수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줄었다는 점은 좀 어떤 희망도 갖게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초기에 많이 늘었던 부분들은 유증상자가 많았던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대부분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저 숫자가 꼭 지금 아직 적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2월 7일로 돌아가 보면은 5일 동안 그 확진자 수가 없으면서 좀 긍정적인 희망의 신호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30번 환자가 나오면서 저렇게 확 피크를 치면서 절정기에 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태들이 아직은 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확진자가 약간 예전에 폭증했을 때보다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이었고요. 전국적인 상황을 좀 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도 약간씩은 늘고 있고요. 여전히 대구 경북이 하루 증가가 많지만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예, 신영 기자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지역 총 확진자 5,381명이고 서울, 경기 지역을 합치면 약 261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서울과 경기 지역 오늘 추가로 늘어난 확진자가 20명대 정도인데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증가세가 늘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오늘 하루 증가된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에 증가된 확진자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앞서 이제 박능우 장관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부 예. 이제 서울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 지역 늘어난 거는 일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라고는 현재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대구, 경북을 빼고 보면요. 뭐 항상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슈퍼 전파 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 예.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검사를 덜 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없는 것이냐에 대한 감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도 이제 일단은 진단 자체가 대구, 경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걸 또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망자입니다. 계속 대부분은 이제 80% 이상은 경미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 방역 당국의 판단인데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제 하루 새 6명이 늘었네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44명이었던 사망자 수 하루 사이에 6명이 늘어서 50명이 됐습니다. 이 50번째 사망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 있던 78살 여성인데요. 어제 7일 김천의료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경북 영천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78살 남성이 상태가 나빠져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추가가 됐고요. 또 46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던 사망자입니다. 70대 남성으로 지난 6일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예, 사망자 관련해서도 교수님께 좀 물어보면 일단 경북 영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그 확진자가 병원 이송 도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제 고령 78세 남성이란 부분이 많이 작용을 됐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 최근에 사망자를 보면 다들 70세 이상. 우리가 보통은 지금 환자가 확진이 되면은요, 중증도 분류를 하는데 거기서 그 중증에 해당되는 기준이 65세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령에 해당되셔서 그런 것들이 위험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을 지금 내세우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확진자 그 증가세가 주춤한 만큼 이런 사망자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는 이런 확진이 되고 중증도 분류를 하고 입원까지 연결하는 데 시차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사이에 사망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차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몇 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상황이 좀 괜찮나 보이다가도 급격하게 호흡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은 보통은 중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일주일 기점을 해서 예. 급격하게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되는 사례를 봤을 때 고위험군들이 더 그런 리스크가 높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확진을 했을 때 이런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뭔가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입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병상을 만약 확보한다 그래도 지금 역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만약 여유가 있었다면 이 78살의 어르신은 중증이기 때문에 이미 고령으로 중증이기 때문에 바로 확진 판정 받은 뒤에 바로 사실은 병상에 가서 모니터링되고 관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이 사망자들이 대부분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요. 아직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런 입원 병실에 대한 정체가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네, 입원 병상 관련해서 오늘 중대본에서 관련 설명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체 확진자 중에 10%를 중증 환자로 분리해서 이 격리 병상에 입원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보된 격리 병상의 수는 한 4,500여 병상이 확보가 됐고 예. 이 중에서 한 72명의 경우에는 뭐 원래 이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송이 돼서 격리 병상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고 나머지 90%는 경증 환자로 분리가 돼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2,200명 정원 10개 센터에서 좀 머물게 되고 향후에 4,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에게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설명이 예.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주문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의료진들도 사실 지금 의료진들 수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원활히 대응할 수가 없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중증 환자의 이송을 좀 많이 맡아줘야 된다.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좀 이 부분을 많이 조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앞서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는 72명이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 대구 경북의 확진자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그 전원 예. 조정센터인 상황실에서 그런 전원 업무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그냥 중증 환자를 전원 조정하는 업무들이 매우 힘듭니다. 이게 병원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어서 이게 쉽게 조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서 이런 환자 한 명의 그런 사망 사례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 본다는 것 자체가 의료진들한테 매우 부담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부담 때문에 쉽게 조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듣고 다른 큰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이런 감염병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분위기군요, 원래.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음압병상이 9개인데 이미 다 차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환자까지 받기에는 여력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대형 병원들 다른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듣기에는 법에는 그 감염병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환자 이송을 명령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발표되는 그 중대본의 발표에 의하면 그런 감염병 전담 병원을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중증 고령도 마찬가지인데 중증으로 분류되는 확진자들이 자가격리하다가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되는 게 그렇죠. 그게 가장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정부는 앞서 이제 박능우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개방적인 상태에서의 방역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극단적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방적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 환자들이 단일 집단이나 권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가 63%를 차지하고요. 예. 하지만 이 뭐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발전을 했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이 국민들의 참여로 인해 물리적 봉쇄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이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환자 수가 많은데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 능력과 방역 능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했고 우리나라의 사례가 모범 사례로서 이 세계의 또 표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외신 등을 통해서 보면 지금 세계 각국에 빠르게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사례 그리고 대처 등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방금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건 중증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일 없이 치료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보는 부분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거 궁금증이 제일 많았고 불편을 얘기했던 부분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오부제 관련 보완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내일부터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은 내일부터고요.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의 뒷자리,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2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1인당 2장씩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본인에 해당하는 요일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만큼 오늘까지는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마스크 오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네, 그런데 이 오부제 관련 발표가 있던 직후부터 그럼 뭐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태어난 3살 아이가 마스크를 사려면 이 아이를 직접 데려가야 하느냐.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직접 데려가야 하느냐. 줄을 서게 해야 하느냐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무작정 대리구매를 다 허용할 수 없다 해서 또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구매의 폭을 좀 넓혀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정책이 나왔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소개를 좀 해주죠. 네, 최종적으로 이 정리된 보완 대책을 보면요. 기존의 대리구매 대상자였던 장애인은 그대로 포함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즉 10살 이하의 어린이 458만 명과 그리고 1940년 이전에 출생한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 혹시 뭐 대리구매를 할 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 대리구매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증명할 같이 수가 살고 있다는 가족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네, 거죠? 동거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 인증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구매자가 살 때 본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마스크를 대리로 살 때, 그러니까 본인 출생연도에 맞추나요? 아이 출생연도에 맞춰서 가나요? 아까 이제 요일별로 오부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이와 뭐 노부모를 대신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가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될 텐데 엄마 아빠의 요일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대리구매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이 또는 그 노부모의 생년월일에 맞춰서 사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줄을 좀 여러 번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좀 비효율적인 제 걸 살려면 제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 네. 예를 들어 81년생이다 그러면 월요일에 가야 되고 네. 아이가 만약에 2012년이다 그럼 화요일에 또 가서 아이 몫을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번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예. 뭐 대리구매 관련해서 지금 전산상의 또 관리 측면이 또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10살 이하 아이는 그렇다 치고 10살이 넘는 초과되는 아이 네. 대신 이제 주민등록증이 아직 안 나온 청소년들 또는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청소년들은요, 여권이나 학생증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중고생은 이제 뭐 여권은 직접 갈 수 있고 학생증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함께 제시를 해야 되니까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애들이 많잖아요. 19세 미만은.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죠. 요즘에 그래도 아직은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이 시스템이 시험되는 이 시험되거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 1, 2주 동안에는 그래도 이렇게 저기 약국에 나다닐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여기 뭐 지나친 불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부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렸던 거는 일부 불편 해소가 될 텐데 역시 이제 미세한 부분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는 면 마스크를 좀 자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가요, 개정된 마스크 사용 지침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용 지침에 따르면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면 마스크는 사실은 방역,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막는 필터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 방역 마스크와 차이점을 좀 본다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확인하고 싶고 넘어갈 게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신 그 면 마스크가 예.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그냥 일반 면 마스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걸 예.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 면 마스크라 그러면 정말 그냥 헝겊으로 된 면 마스크를 얘기할 텐데요. 겨울철에 많이 쓰던 예전에요. 그렇죠. 보온 효과를 위해서 쓰는 면 마스크를 얘기를 할 텐데 일반 마스크도 워낙에 그 보건용 KF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와 그렇지 않은 일반 그냥 일회용 마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면 마스크는 일반 그냥 일회용 마스크, 그러니까 보건용이 아닌 일회용 마스크랑은 큰 차이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다만 이게 빨아 쓰고 여러 번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회용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쓰거나 여러 번 약국 가는 불편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거랑 수급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예, 수급 문제 때문에 물론 이제 방역 KF 마크가 있는 KF80, 94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게 좋지만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항상 차선책이란 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다면 예. 일단 정부에서는 초기에는 면 마스크 말고 방역 마스크를 쓰라고 했지만 예. 물론 뭐 공급이 다 전 국민이 쓰기엔 현재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면 마스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면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요. 예, 우선은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마스크를 쓰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주로 끈 부위를 만져서 탈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의 겉면 그리고 앞면 모두 오염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쪽은 사용 후에도 되도록이면은 잘 보관을 하고 말리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필터가 없는 일회용 마스크 같아요. 예전에 치과 같은 데 가면 의사들이 가끔 이제 간단한 그 헝겊 같은 걸로 돼 있는 예. 이런 마스크들도 사실 온라인 쇼핑 같은 데서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마스크는 어떤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거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없을 때는 일반 병원에서 환자 그냥 감기 환자를 보든 독감 환자를 받든 보통은 그냥 그런 간단한 마스크를 쓰고서는 환자 진료를 했었습니다. 필터가 없는 일회용 마스크인 거죠. 예, 그거? 예, 예. 그런 것들을 일단 일반적으로 비말이 튀는 것만 막는. 예, 원내에서도 그런 덴탈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이제 환자가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보건용 기능이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 환자를 돌보거나 아니면 내가 기저질환 환자거나 예. 아니면은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덴탈 마스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일상생활에서는 쓸 수 있지만 뭐 아무튼 의료진이나 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주 밀집된 곳에 간다거나 그럴 땐 예. 이왕이면 방역 마스크가 낫고요. 그렇죠. 그래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KF94를 써야 되는 예. 상황은 보통은 이 코로나19의 의심 환자를 돌볼 때 그리고 80, KF80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거나요. 예. 아니면 건강 취약자거나 아니면은 뭐 2m 내에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해야 되는 그럴 때는 써야 된다. 그 외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경우에서는 일반 면 마스크나 아니면 뭐 그런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었죠. 예, 일단 면 마스크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그렇죠. 뭐 혹시 나의 기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면 마스크가 막아주고 또 내 손이 입에 닿는 것들을 막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 결국에는 비말 감염과 손으로 매개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면 마스크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역 마스크가 있으면 좋고요. 이거는 당연히 차선책입니다. 지금 공급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사실 정부는 공급을 가장 빨리 늘리는 게 급선무인데 일단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덴탈 마스크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요양원에 늘어나는 확진자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혜영 기자, 아무래도 이제 요양원 하면 고령의 또 기저질환을 또 심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어르신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요양원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경북 지역의 푸른 요양원인데요. 지금까지 입소자와 직원 등 모두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첫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50번째 사망자고 70대 여성으로 평소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뭐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봉화 푸른 요양원 외에도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 제일실버타운에서 17명, 그리고 경북 이 서린 요양원에서 13명, 행복 요양원에서 8명 등등 이 경북 지역 내 요양원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는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고 있는데 특히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다른 또는 환자 중에 나오면서 전체가 확진되는 이런 좀 사례가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예, 노출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요양원이나 시설도 왔다 갔다 입출입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분들이 그런 요양시설에 계신 분,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들한테 한번 노출이 되면 이분들은 같이 생활을 공유하고 있고 침상을 놓고서는 같이 한 방에서 많은 것들이 밀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 요양원에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한 방에, 그렇죠. 간이실에 여러 침상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 분한테 노출되는 경우엔 이게 확산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이런 요양원, 요양시설 그리고 예. 그런 입소시설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앞서 이제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미리 예. 요양원에서 하면 요양원이 많잖아요, 전국에. 특히 지금 그렇죠. 경북 지역의 요양원들이 많이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미리 예방 대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항상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 발열 체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이런 케어를 제공하는 간병인이 됐던 직원이 예. 됐던 이런 분들이 매일 2차례 정도는 발열 시스템을 체크를 해서 혹시 내가 열이 나진 않는지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빠르게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시설에서 한 명이라도 폐렴 환자가 나왔다. 그래서 의심 환자가 있어서 빠르게 확진이 됐다. 그랬을 때는 정부에 보고가 돼서 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이런 환자가 한 명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확산이 되고 사망으로 연결되는 그 예. 연결고리를 좀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요양원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미리 체크하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권고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요양원에 있는 시설 이런 데는 예.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런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직원들과 입원 환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확산세를 우리가 잠재우는 데는 늑장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집단 감염으로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이는 거죠. 예. 문제는 이제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앞서 요양원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요양원에서도 많이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의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더더욱이 이런 의료기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병원 중심에 예. 코로나19를 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런 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초반에는 경증 어쩔 환자가 수 없을 많이 정도로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경증 환자가 있었을 때 그런 그 일의 강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제는 입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 한 명당 또는 간호사 한 명당 케어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더 줄어듭니다. 그만큼 중증 환자는 손이 많이 가고 예. 더 실시간 모니터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의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게 감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번아웃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당장에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이런 대책들이 궁극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이나 자원들의 보완이 있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또 환자의 예후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예. 때문에요. 같이 고민해야 되는 환자 부분이라고 본인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것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의료진 체계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그럼요. 된다는 예.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뭐 특이한 사례입니다. 네. 사실 약간 더 궁금해지고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된 사례가 나왔는데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한마음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 2개 동 모두 100세대이고 주민이 142명입니다. 대구시 소유이고 여성만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4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 주민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4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건 뭐 네. 가구 수가 아니라 주민이죠. 그중에 신천지 신도가 94명이었고 이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3분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이 주민이 신천지 신도이고 예. 이 주민의 3분의 1가량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걸 나온 뭐 겁니다. 우연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네. 임대 아파트인데 임대를 한 사람들이 우연히 다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었는지. 뭐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입주 자격을 좀 보면 이 아파트는 35살 이하의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 입주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완공된 지 한 20-30년도 된 낡은 아파트인데 이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 먼저 이 처음 신천지 교인이 입주한 후에 이 교인들 사이에서 해당 아파트를 뭐 이렇게 입소문이 나서 뭐 쭉
잇따라 입수를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한 명이 여기가 월세도 싸고 좋다라고 네. 같은 신천지 교인에게 얘기하니까 나도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인 그랬을 거죠? 가능성이 그건 일단 가능성인 있고,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신천지가 해당 아파트에서 좀 포교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 아파트 내에서 실제로 신도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해당 아파트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대구시에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대구시에서 얘기하기에는 이렇게 신천지 교인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 네. 여러 곳이 있다고요. 네, 이 한마음 아파트 외에도요,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들을 확인해 보니 3명 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거지가 10군데라고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조금 더 해서 이 10곳의 거주지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하나 짚어보면요.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있었는데 출산을 했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혹시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 네. 혹시 감염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감염은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지금 임신부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 대구 임신부 가운데 한 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낳은 아이가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대구시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죠. 대구 지역에 3월 7일 날 임산부와 관련된 건 임신 6명, 출산 1명입니다. 한 분은 3월 6일 날 출산하셨고 대구 파티마 병원이 분만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최근에 임산부들이 아이에게 전파되느냐라는 우려를 하는데 9명의 임산부들이 아이를 놓았을 때 중국 우한에서 연구는 별 문제 없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게 임신부들에게는 약물 치료가 어렵지 예. 않느냐, 뭐 코로나 치료제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방대본의 설명에 따르면요, 현재 임신부 확진자는 모두 다행히도 경증이어서 이 별다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임신부가 이제 확진이 됐을 경우 아이에게는 이렇게 전염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 될 때 어떤 루트로 전염이 예. 되느냐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알려진 거는 비말 감염이나 아니면 그런 밀접 접촉에 의한 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이런 혈액을 통해서 아니면 산모가 아이의 태반을 통해서 예. 그런 전달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신부인 경우에도 태아한테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이때까지는 없었고요. 중국에서도 뭐 다 9명의 그런 임신부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는 보고되고 있지 않는 만큼 혈액을 통한 감염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임신부는 태와 이제 혈액이 있고 태반을 그렇죠. 통해서 영양분들이 가는데 바이러스가 그걸 통해서는 전달되지 않고 비말 형태의 접촉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태아에게 뭐 혈액을 통한 감염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엔 아이와 접촉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감염 우려가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에 확진된 그 출산 산모는 예. 아이와의 충분한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이제 완치될 때까지는 좀 격리를 해서 안전하게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밀접 접촉과 마찬가지의 감염 위험 그런 그렇죠. 부분은 역시 아이와 엄마 간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충분히 거고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중국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용 중이던 숙박시설 건물, 호텔이 무너지는 사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중국 이 푸첸성 취안저우에서 신종 코로나 격리시설로 이용되던 호텔이 무너져서 무려 70명이 갇히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젯밤 7시 15분쯤인데요. 이 주위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호텔 전체가 붕괴하는 데는 딱 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진 순식간에 건데 무너진 거군요. 네, 예. 한 생존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갑자기 하늘에 붕 떴다가 침상에 다시 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순식간에 호텔이 사라졌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47명이 구조가 됐고 사망자가 5명, 위중 1명, 중상 5명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2초 만에 호텔 건물이 무너졌다. 이게 일단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과
관련이 무슨 있나요? 사고 원인이 나왔습니까? 뭐 자세한 붕괴 원인은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무리한 구조 변경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취현저우시 관계자는 붕괴 당시 건물 1층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기둥이 변형되는 것을 보고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를 한 뒤 3분 뒤에 건물 전체가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원래 해당 건물에는 자동차 전시 판매점이 입주해 있어서 각 층에 이렇게 넓은 로비 형태로 있었는데 2018년에 벽을 쌓아서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넓은 로비 형태인데 벽을 쌓았다. 역시 구조 변경의 문제가 네, 아무래도 일단은 사고 원인으로 가벽을 추정될 수가 쌓다 있겠군요. 보니까 건물의 안정성이 조금 흔들렸을 수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고요. 우리 국민은 다행히 이 호텔은 뭐 없었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교 당국이요, 이 사고 호텔에 한국 국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광저우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취현저우시에 격리 중인 국민이 4명이 있는데 예. 다른 시설에 격리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탈리아 상황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를 빼고는 지금 확진자가 제일 많은 곳이 원래 중국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이 이탈리아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탈리아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이탈리아가 뭐 전시에 준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예.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1,200명이 넘게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롬바르디와 그리고 에밀리아 로마냐 등 11개의 동부와 북부 지역 주에 이동 제한하는 조처를 단행했는데 이 대표적인 관광도시 밀라노도 이 주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거나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 아예 드나들 수가 없고 해당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 수는 5,883명, 사망자도 전날과 비교해서 36명이 늘어나서 총 23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누적 확진자가 5,800여 명인데 사망자가 233명. 네. 확진자에 비해서도 지금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치명률, 중국이 원래 이제 우한의 경우는 치명률이 특히 높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탈리아도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치명률이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는 평균 치명률이 0.7%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란은 2.5%, 중국은 전국이 3.77%인데 이탈리아는 지금 중국보다 높은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0.7%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고요. 물론 예. 저 숫자는 더 낮아져야 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숫자이긴 하지만 예.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은 앞서도 그 박능우 장관 얘기는 90% 정도는 경미하게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탈리아 사례를 보면 치명률이 4%가 되기 때문에 꽤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사망을 한다는 것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노출이 많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더더욱이 단시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 나라의 의료 대응 수준이 많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중증 환자를 빠르게 입원 못하면서 사망자들이 소소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예. 있었죠. 그러면서 이탈리아도 이런 단기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런 중증 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대응만 잘 한다면 일단 뭐 더 낮아져야 되는 숫자지만 0.7% 이하의 치명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은 일단 물론 독감보다는 6-7배 높지만요. 그 정도로 일단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뭐 워낙에 이게 단시간에 급증하는 그런 슈퍼 전파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예. 우리나라도 한 0.5% 미만으로 앞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워낙에 검사를 많이 해서 분모가 낮으면서 사망자가 지금 적은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중증 대응을 더 잘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치명률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외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래서 고령자, 더 위험한 분들 위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또 있을 수가 있겠군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1만 건 이상 검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치명률이 초반에 이렇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혜영 기자. 앞서 이제 신혜영 교수님이
신혜영 교수가 그 고령자가 많아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탈리아 인구 분포를 보면 좀 고령자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유난히 치명률이 높은 이유, 실제로 뭐 당국은요,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63살에서 95살 사이의 노년층이고 또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81살이라고 했고요. 또 아까 또 교수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탈리아 내 의료진 감염이 실제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탈리아 이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료진 중에서 200에서 250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지적한 대로 해외 사례를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의료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치명률도 올라가고 또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역시 이제 의료 시스템이 막을 수 있는 여력을 벗어나게 안 하게 막는 것. 이를 대표적인 우한 사례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 원내 감염이 발생해서 병원이 계속 닫게 되면은 그 피해는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 자원의 한계 때문에 또 이런 중증도가 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원내 감염을 예방할 것이냐, 의료진 감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의료진이 감염이 되지 않아야 계속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400명이고요. 숨진 사람도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 지역 여행이나 감염자의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메릴랜드 주의 행사에서 예.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당 확진자와는 가까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미국이 올 11월에 있는 대선, 현재 여야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코로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선거 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A lot of hands today, taking a lot of close pictures. Are you protecting yourself at all? But if you're a politician, if you don't shake hands, they're not going to like you too much. And I guess that's my business. I never thought I'd be a politician. I guess I'm a politician. But the fact is, I feel very secure. I feel very secure. 예, 지금 들어보면 악수하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도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인식이 과연 의사가 보기에는 적절합니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질병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령의 그런 코로나19의 질환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자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방역 대책의 사실 최종 결정자는 사실은 전문가도 있지만 각 나라의 리더,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처럼 교류가 많은 사회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역시 우리나라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서는 리더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예. 예방 의식을 강조하고 국민 의식을 강조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짚어보죠. 미국 내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뉴욕주가 포함이 됐는데요. 뉴욕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지난 5일에 22명에서 6일에 44명 그리고 7일에 89명까지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뉴욕주 그리고 유타주 등을 포함해서 비상사태가 선언됐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비상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감염 전염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뉴스특보 2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에서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